야,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컵라면을 처먹어? 당장 안 치워! 아저씨, 죄송해요. 근데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라 아빠가 라면 좋아하거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클릭 한 번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응원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댁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라면을 올린 그 무덤. 바로 1년 전 제가 내쫓다시피 했던 제 외아들의 묘비였습니다. 잘 나가는 공장 회장으로 평생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 강원식. 오늘 죽은 아들이 하늘에서 보낸 이 기가 막힌 재회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처절한 복수극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원식입니다. 올해 73이에요. 지금은 많이 내려놨지만 한때는 전국의 공장을 12개나 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업을 물려받아 키운 건데 40년을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쓰러지듯 자고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족한테는 소홀했지요. 아내 박정임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 진즉에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조차도 제가 너무 사업에만 몰두한다고 많이 섭섭해했어요.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사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나중에야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 강현우는 외아들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한테 제 뒤를 잇길 바랐습니다. 사업을 물려주고 내가 일군 것을 이어받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현우는 그런 길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고 건축 설계를 하고 싶어 했어요. 현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건축학과 가고 싶어요. 저는 밥상을 내리치듯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제 기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건축? 남의 집 설계나 해주며 평생 을 노릇하겠다는 소리냐? 내가 뭘 보고 너 키웠는데. 강씨 집안이 몇 대째 사업으로 먹고 사는 집인 줄 알면서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그게 하고 싶어요. 건물을 설계하고 사람들이 쓰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나왔어요. 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는 줄 알아? 내가 내 얼굴에 먹칠하고 싶은 거야? 건축학과 가면 그날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현우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식탁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여보, 그 말은 좀 심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나는 잘못 말한 거 없어.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해.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우는 그 말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내 얼굴에 먹칠한다는 말, 내 자식 아니라는 말. 30이 넘어서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다는 걸
나유리가 건네준 노트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다. 그게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현우가 결국 건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고 현우는 알겠다고 했어요. 알겠다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갔습니다. 더 매달리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섭섭했는데 그 섭섭함의 정체가 사실은 죄책감이었다는 걸 나는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현우는 대학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다고 해요. 새벽에 신문 돌리고 주말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설계 공부를 했다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아내한테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졸업하고 설계 사무소에 취직했다는 소식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연락을 안 한 건 현우가 아니라 저였어요. 제가 먼저 끊었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현우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현우가 결혼했을 때도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정확히는 현우가 알렸는데 제가 아내한테 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 아내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손자, 손녀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거니까. 현우가 사고를 당한 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건설 현장에 파견을 나갔다가 가설 구조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크게 다쳤어요. 처음에는 그냥 골절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내부 장기에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현장 측에서 산재 처리를 기피하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지연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결국 현우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8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회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넘겨줬고 수화기 너머로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현우가. 그 뒤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들 장례식장에서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며느리 수연은 두 아이를 데리고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한테 따로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비서를 시켜서요.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돈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사과였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무정한 짓이었는지, 수연이 그 봉투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돌려보냈는지도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두 아이가 눈에 들어왔지만 모른 척하고 돌아섰어요. 그게 제가 아들한테 한 마지막 짓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1년이 됐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산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 두었어요. 현우한테는 살아서 해준 게 없으니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묘역 관리도 직접 신경 썼고요.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아내는 흰 국화를 들고 저는 현우가 좋아하던 약과를 챙겼어요. 그 아이 어릴 때
약과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손에 있던 약과를 몰래 집어먹다가 혼나던 기억이 나서 그 생각을 하니까 걸어 올라가는 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묘역 안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천천히 다가가 보니까 두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는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그 우산 하나로 둘 다 가리려니까 자기 한쪽 어깨가 다 젖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생 쪽으로 우산을 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곳이 제 아들 묘비였습니다. 묘비 앞에 뭔가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비닐봉지에 싸온 삶은 달걀 2개랑 과자 봉지 하나였습니다. 과자는 반쯤 눅눅해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오는 길에 사들고 왔을 텐데 비를 맞아서 봉지가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묵념을 하고 있었고 남자아이는 눈을 꼭 감고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희 또 왔어요. 오늘 날씨가 나빠서 꽃은 못 가져왔어요. 그냥 과자 가져왔는데 맛있게 드세요. 소율이가 요즘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해요. 돈이 생기면 꼭 보내줄게요.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른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무너질 것 같이 가느다랬어요. 남자아이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 1등 했어. 근데 상 없었어. 그래도 1등이야. 여자아이가 동생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셨겠다, 소율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꽉 쥐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묘역 관리를 맡은 직원이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아이들을 보더니 인상을 쓰며 다가갔습니다. 야, 너희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어디서 온 애들이야? 여기가 놀이터야? 비 맞으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아이가 겁에 질려서 누나 뒤에 숨었어요. 여자아이가 꼭 쥔 우산 손잡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손 잡지 마세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돌아봤습니다. 저를 알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몰랐습니다. 아이들한테 사과해요. 어린아이한테 그러는 게 어른이에요? 직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서 여자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아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자아이는 여전히 누나 뒤에 붙어 있었고요. 너희 여기 왜 왔어? 아저씨가 혼내는 거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여자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빠 보러 왔어요. 아빠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자주 오니?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와요. 버스 타고 와요. 버스비가 비쌀 때는 걸어서 오기도 해요. 저는 속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걸어서요. 여기까지. 두 아이가. 아내가 무릎을 꿇고 여자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어요. 얘야, 너 이름이 뭐야? 나율이요. 강나율. 저 10살이에요. 얘는 소율이 7살이에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나율이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엄마는 많이 바빠요. 그리고는 동생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두 아이가 걷기 시작했어요. 나유리가 우산을 소유리 쪽으로 기울인 채 걸었습니다. 자기 왼쪽 어깨는 완전히 비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여보, 나유리 눈이 현우랑 똑같지 않아요? 저 아이들이 우리 손주 맞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비서실장을 불러 조용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는지 파악하되 절대 티나지 않게 하라고요. 이틀이 지나서 비서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차 안에서 한 번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수연이가 현우를 잃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었거든요. 현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건 치료비 빚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산재 처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법적 대응을 해보려 했지만 변호사 선임비조차 감당이 안 됐어요. 수연이는 결국 혼자서 두 아이를 안고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유리 학교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 5시에는 꼭 나와야 했거든요. 그게 눈치 보여서 3달 만에 그만뒀대요. 그 다음엔 반찬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는 공장이었어요. 아이들이 자는 사이에 일어나서 가야 하니까 나유리한테 소율이 부탁하고 어두운 새벽에 혼자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나유리가 그때 몇 살이었겠어요? 8살이었어요. 8살짜리한테 동생을 맡기고 새벽에 나간 거예요. 반찬 공장 일이 끝나면 오후엔 식당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 장사하는 식당이라 오후 4시에 들어가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장사가 끝나고 난 뒤 쌓인 그릇을 다 씻어야 하니까 어떤 날은 11시가 넘어서야 나왔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이 넘을 때도 있었대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손등이 트기 시작했고 트다 못해 진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약을 바를 돈이 아까워서 편의점에서 파는 밴드만 붙이고 일을 계속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해준 건 나율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말해줬어요. 할아버지, 엄마 손 본 적 있어요? 겨울에 엄마 손이 엄청 아팠어요. 밤에 잘 때 엄마가 손을 배에 넣고 자는 거예요. 추워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바람만 닿아도 아팠던 거래요. 근데 저한테 한 번도 아프다고 안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새벽 인력시장도 나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반찬 공장이 쉬는 날이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짜리 허드렛 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삿짐 청소, 건물 외벽 청소, 행사장 설치 보조, 닥치는 대로 했대요. 인력시장은 새벽 5시에 가야 일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더 늦게 가면 이미 일이 다 나가 있어서 그냥 돌아와야 했거든요. 수연이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먼저 챙겨놓고 쪽지에 오늘 반찬은 어디 있고 소율이 약은 밥 먹고 먹이고 이렇게 써놓고 나갔다고 해요. 나유리가 그 쪽지들을 다 모아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쪽지마다 맛있게 먹어라, 사이좋게 지내라, 엄마 금방 올게. 이 말뿐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손을 내밀었다면 적어도 현우 장례식 때 제대로 사람 노릇을 했다면 수연이가 그렇게까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는 사람이 동네에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현우가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처음엔 돕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슬그머니 연락이 줄었고 결국 혼자가 됐다고 합니다. 빈 냉장고 앞에 서서 애들한테 뭘 먹일까 고민하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봉지라면 하나를 아이 2명이랑 3명이서 나눠 먹은 날도 있었고 그것도 없을 때는 찬밥에 간장만 비벼서 먹은 날도 있었다고요. 그런 날 수연이는 많이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배 안 고파. 엄마 다이어트 중이야. 아이들이 믿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유리는 알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다이어트 한다면서 물만 마시는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엄마가 괜히 저 안 보이는 데 가서 혼자 있곤 했어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우는 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찾아간 곳은 시내에서 한참 들어간 골목이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었는데 제가 차에서 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낯선 사람보다 쳐다봤어요. 2층 끝 방이라고 했습니다. 올라가 보니 문 앞에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시든 화분이었는데 그래도 누군가 물을 주려고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유리가 매일 조금씩 물을 줬대요. 꽃이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쳐주는 소리였습니다. 소율아, 받아쓰기 이거 틀렸잖아. 다시 써봐. 누나 이렇게 해? 응, 이렇게. 잘했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건 며칠이 지나서였어요. 처음에 아이들은 저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율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겁이 없었어요. 어른들한테 치인 적이 없으니까 경계심도 덜했던 것 같아요. 소율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골목에서 동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500원짜리였어요. 할아버지, 나 이거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어떻게 했는데? 경찰서 갔다 왔어요. 파출소 아저씨한테 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어? 아빠가 그랬거든요. 내 거 아닌 건 내가 쓰면 안 된다고.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큰 재산이라고.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파출소 아저씨가 뭐라고 하던? 기특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탕 줬어요. 소율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현우가 그렇게 가르쳤구나. 아버지한테서 받은 것도 없이, 본받을 것도 없이, 그런데도 제 자식들한테 제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것들을 물려줬구나. 나유리도 기특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오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시는 걸 봤대요. 나유리가 짐을 대신 들어드렸는데 할머니가 고맙다고 1,000원을 쥐어줬다고 했습니다. 나유리가 그걸 거절했어요. 할머니, 저 그냥 한 거예요. 돈 받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왜 안 받냐고 물었더니 나유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당연한 일하고 대가 바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동네 아주머니한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멀리서 나유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저 아이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만든 사람 중에 현우가 가장 나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 아이한테 제일 나쁜 아버지였구나. 그날 저는 혼자 차 안에 앉아서 오래 울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연이가 입원해 있다는 말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6인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꺼져 있고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아는 며느리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 때 잠깐 봤을 때는 볼에 살도 있고 눈도 반짝이던 사람이었는데 진단명은 급성 심근염이었어요. 과로로 심장이 약해진 거였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처음 쓰러졌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처치는 받았는데 입원비 선납을 못하니까 병원 쪽에서 입원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나유리가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10살짜리가 응급실 접수대 앞에 서서 우리 엄마 돈 나중에 갚으면 안 되냐고 했다고요. 접수 직원이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유리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대요. 안에 1,500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내밀면서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전부예요. 나머지는 곧 드릴 수 있어요. 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간호사한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창가로 걸어가서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가 그날 바로 병원 원무과에 가서 밀린 치료비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를 더 좋은 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했어요. 수연이가 눈을 떠서 저를 봤을 때 저는 차마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수연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어나지 마. 아직 누워 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폐만 끼치고 폐라는 말은 하지 마. 폐 끼친 사람은 나야.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내가 너무 늦게 왔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수연이와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회사 안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한동안 눈치 못 챘어요. 우리 회사에 오상철이라는 전무가 있었습니다. 저와 25년 넘게 일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저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경영 쪽을 상당 부분 그 사람한테 맡겼었거든요. 오상철은 겉으로 보기에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제 앞에서는 항상 허리를 숙이고 회장님 판단이 옳습니다.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비서실장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오 전무가 이사들과 별도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닌 자리에서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사람이 업무 관련해서 이사들 만나는 게 이상한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어요. 만나는 내용이 회장님 관련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회장님이 수연 씨 가족을 돌보시는 것에 대해
뭔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제야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상철이 왜? 수연이 가족이 회사랑 무슨 상관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상관이 있었어요. 아주 깊은 상관이. 비서실장이 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쳐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오상철이 수년 전부터 회사 하청 관련 비용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실제로 시공되지 않은 항목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위는 작았지만 쌓이고 쌓인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그리고 현우가 그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현우가 파견 나간 건설 현장이 저희 그룹 계열사 관련 공사였어요. 현우가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내용이 맞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납품 단가가 이상했고 자재 수량이 서류와 달랐습니다. 그걸 내부에 보고하려다가 오상철한테 알려진 거였어요. 오상철이 현우를 불러서 협박을 했습니다. 조용히 있어. 내가 본 거 다 잊어. 그렇지 않으면 설계 오류 책임 전부 내한테 넘어가.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편하게 못 지낼 거야. 현우는 아이들이 어렸어요. 수연이가 임신 중이었던 때였을 거예요. 오상철은 그걸 정확히 알고 협박한 겁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현우는 그때부터 혼자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게 조금씩 언젠가는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현장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 안전 점검 서류가 조작되어 있었고 가설 구조물 설치 기준을 맞추지 않았다는 걸 현우가 사전에 보고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 보고가 묵살됐습니다. 오상철 선에서.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참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오상철이 현장에서 사고 수습할 때 어떻게 했는지도 나와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지훈 사고 조용히 처리해. 산재 신청 최대한 늦춰. 회사 이름 나오면 골치 아파지니까. 박지훈이 현우 현장 이름이었어요. 현우가 현장에서 쓰던 이름이. 오상철이 현우가 다친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구조를 지연시키면서 전화로 그 말을 했다고요. 사고 수습 직후 오상철이 현장에 나타났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어요. 현장을 둘러보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동행한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됐군. 이제 입이 하나 없어졌어. 그 목격자가 무서워서 오래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은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이 하나 없어졌다. 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25년을 제 곁에서 일하면서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박혔어요. 피가 맺혔는데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상철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에 기사가 떴어요. 강원식 회장, 혈연 관계 불분명한 아동들을 손주로 주장. 내부 의혹 제기. 저는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제가 며느리와 아이들을 이용해 대중의 동정을 사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가족관계를 앞세워 경영권을 공고히 하려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이 유전자 일치율이 낮다는 가짜 수치까지 제시했어요. 며칠 사이에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 회장 가짜 손주 논란, 이런 제목으로 제 이름이 실검에 올랐어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짜 손주 내세워 이미지 세탁, 돈으로 가족 만든 회장, 불쌍한 아이들 이용한 재벌, 악플은 끝도 없이 달렸어요.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욕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욕먹는 건 달랐습니다. 가짜 손녀, 사기꾼 애들, 이런 말들이 화면에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나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 앞에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대답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세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아이 옆에 앉았어요. 나유라, 힘든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너야. 오늘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지. 나유리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흘리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현우 같아서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억지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상철의 공작은 촘촘했어요. 이사들에게 사전에 다 손을 써놨고 언론사 몇 군데에 돈을 뿌렸습니다. 조작된 유전자 검사 수치,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 병실에서 제가 수연이 손을 잡는 장면을 도찰한 것도 있었어요. 각도를 교묘하게 잡아서 마치 제가 수연이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회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사들은 연락을 피했습니다. 수연이 병실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실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실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연이를 압박하고 있다고요. 제가 달려갔을 때 정장을 입은 사내 3명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서류를 수연이 손 위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었어요. 수연 씨, 이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강원식 회장이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주장했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치료비 전부 지원해 드리고 아이들 학비까지 책임집니다. 수연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내들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사내들이 돌아봤습니다. 오상철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환자 병실에 들어와서 서명 강요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는 정당하게요? 아픈 사람 손 위에 서류 들이미는 게 정당해요? 제가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려쳤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움찔했어요. 경호원들이 사내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수연이가 눈을 떴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 때문에. 저는 수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은 나한테 있어. 내가 진작에 나섰어야 했는데. 수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날 밤 오상철이 이사 전원을 소집해서 주주총회 안건을 올렸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해임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였어요. 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저는 회장실로 오상철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왔어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의자에 편하게 앉으면서 회장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하더군요. 회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회사를 가장 잘 이끌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아이들 문제에 흔들리는 회장님이 계속 계시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현우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오상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바로 다시 태연해졌어요. 저는 그 눈빛 변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내 아들 죽인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오상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증거 있습니까? 없으면 그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어서려다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통증이 왔어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보인 게 오상철의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19를 부르지 않았어요. 불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내려다보면서 책상 위의 서류를 천천히 챙겼어요. 나중에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진술한 내용이 있었어요. 오상철 전무가 회장님 쓰러진 걸 보고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됐군. 그리고 방을 나갔다고요. 비서실장이 달려왔고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처치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니 나유리가 옆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이 손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야 해요. 아빠가 남긴 거예요. 나유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노트를 줬어요.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때 드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우리 가족으로 받아주시면 그때 연락 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현우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힘 있는 글씨. 그 아이 어릴 때 알림장에 써온 글씨가 이랬는데 첫 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 기다리기만 한 것. 그게 아들로서 부족했어요. 저는 그 줄을 읽고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요. 참고 읽었어요. 다음 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했던 말. 내 자식 아니라고 했던 말.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가 먼저 연락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 전화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덮지 않으면 소리를 지를 것 같았거든요. 나유리가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얹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후에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뒤쪽에는 오상철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발견한 비리의 증거들, 오상철이 협박한 내용, 현장 사고 전에 현우가 제출한 안전보고서가 묵살된 경위까지, 그리고 현우가 혼자 몰래 녹음해둔 파일의 위치까지 적혀 있었어요.
노트 사이에 USB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나유라,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나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말해줬어요. 나쁜 사람이 아빠를 힘들게 한 거 다 들어있다고. 할아버지한테만 드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바른 분이라고. 언젠가는 꼭 바로 잡아줄 거라고. 바른 분이라고. 그 말을 현우가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숫자만 보고 사람을 도구로 보고 제 아들한테도 차가운 말만 던지고 살았는데 그런 아버지를 바른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게 저는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내가 끝까지 나를 믿었구나. 아버지가 끝까지 아버지 역할을 못했는데 나유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걸로 이길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나유리 눈빛에 현우가 보였어요. 그래, 이길 수 있어. 이겨야 해.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떼어냈어요. 의사가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주총회가 내일이에요. 나는 직접 가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휠체어를 타고 총회장에 들어갔습니다. 링거가 꽂힌 채였어요. 나유리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걸었고 소유리가 그 옆에 붙어서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던 오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주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천천히 단상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 강원식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어제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과이고 하나는 진실입니다. 비서실장이 USB를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오상철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우와 나누는 대화였어요.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서류 오류 전부 내 이름으로 넘어가. 내 가족이 편하게 살길 원하면 본 것 잊어버려. 홀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 음성 파일에서는 오상철이 공사 비리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납품 단가 조작, 허위 서류 작성,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에서는 오상철이 현우 사고 이후 산재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추도록 지시하는 내용과 현장에서 직원에게 한 말이 나왔어요. 잘 됐군. 이제 입이 하나 없어졌어. 홀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오상철이 소리쳤어요. 조작이에요. 다 편집된 거라고요. 그때 홀 뒤편에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형사가 오상철 앞에 섰어요. 오상철 씨, 업무상 배임 및 근로자 사망 은폐 지시 혐의로 연행합니다. 오상철이 버텼어요. 이거 나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운 줄 알아요? 나 없으면 이 회사 망해요. 형사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오상철을 따르던 이사들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찰한테 자진해서 걸어나갔어요. 공범 가담을 자수하겠다고요. 배가 기울어진다는 걸 직감한 사람들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나유리가 그 모습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봤죠?
저는 나율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봤을 거야. 분명히 보고 있어.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점점 퍼져나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몸으로 느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두 아이는 제 진짜 손주입니다. 다시는 이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할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2계절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오상철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산업재해, 은폐 지시까지. 재판 과정에서 그를 따르던 이사들도 줄줄이 처벌받았어요. 공범들 중 일부는 집행유예였지만 핵심 가담자들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상철의 재산도 거의 다 환수됐어요. 25년 넘게 빼돌린 돈이 추적됐고 부인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도 압류됐습니다. 가족들이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다고요. 재판 과정에서 오상철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욕을 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감옥에서도 그 성품 그대로 사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했어요. 통쾌하다는 생각도 불쌍하다는 생각도요.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연이는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집에서 지냅니다. 우리 집에서요. 나유리는 반에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수학을 잘한다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말하던 날이 생각나요. 저는 그날 나율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현우가 어릴 때 수학 좋아했다는 말을 해줬어요. 나율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랑 같네 하면서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소율이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도장에서 수련하고 집에 와서 제 앞에서 동작을 보여줬는데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보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내 정임이 말하길 이 집에 웃음소리가 생겼다고 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집이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없었다고. 시끄럽다고 했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어제는 가족이 다 함께 현우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봄이라 벚꽃이 한창이었어요. 소율이가 묘비 앞에서 아빠 나 태권도 배웠어 하면서 실제로 발차기 동작을 했어요. 그걸 보고 다들 웃었습니다. 눈물도 났고요. 나유리는 성적표를 가져와서 묘비 옆에 놓았어요. 아빠 나 전교 1등 했어. 아빠 딸 맞지? 보고 싶어. 수연이가 묘비 옆에 앉아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 당신이 걱정하던 거 다 해결됐어. 이제 아이들 걱정은 말고 편히 쉬어. 우리 다 행복해.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우야, 목이 막혔어요.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라. 내가 그 말 한마디 듣고 싶다고 평생 기다렸는데 나는 끝내 해주지 못했다. 잘한다는 말 한 번, 고맙다는 말 한 번.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나였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어요.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기고 간 사람들, 내 남은 생 다 바쳐서 지킬게. 약속한다.
아내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유리와 소유리가 양쪽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5사람이 그 자리에서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유리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손 왜 이렇게 거칠어요? 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 많이 해서 그렇지. 그 아이가 2손으로 제 손을 꼭 쥐더라고요. 이제 제가 잡아줄게요. 차가우면 제가 따뜻하게 해줄게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7살짜리가 하는 말인데 제 가슴 한가운데를 건드렸어요. 50년 넘게 사업만 하며 살았어요. 돈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고 회사가 커지면 뿌듯할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이 이런 거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아줄 때, 밥상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때, 며느리가 아버님 하고 부를 때,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지위로 가질 수 없는 거, 그냥 곁에 있어야 생기는 거. 저는 그걸 아들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후회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제 가장 큰 다행이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한테 소홀하진 않으신가요? 바쁘다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그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 말을 오늘 꼭 한번 해주세요. 저는 오늘도 저택 마당에서 소유리가 그네 타는 걸 봤습니다. 발이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까르르 웃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지금 제 삶에서 제일 큰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소리예요. 그리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속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